자, 몇 번 할 겁니까? 61번 할 겁니까? 61번? 알고 있어요. 자, 41번 보세요. 41번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피해자 신문 이거는 무조건 우리한테 중요한 주제잖아요. 아니 그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퇴거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허용될 수는 없죠. 다툴 방법도 준항구라는 것까지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럼 뭐 이건 됐습니다. 42번요. 이것도 뭐 여러분 기억을 해두세요. 대화의 녹음 청취에 강연 토론 발표 녹음하는 것도 포함되는가? 뭐 포함됩니다. 그리고 밑에 3번에 대화 있죠. 대화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강연, 토론, 발표 등은 대상자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연하는 거 이것도 대화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45번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 판례를 볼 때는 우리 번복 증언 있죠. 번복 증언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아요. 우리 법정에서 증언한 놈을 데리고 와서 이것을 번복시키는 형태의 조사 활동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당사자주의, 공판 중심주의, 직접주의, 뭐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못하죠. 뭐 번복 증언을 기재한 진술조서, 진술서, 피해자 신문 조서까지 증거로 못합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뭐 이런 번복 증언을 기재한 서류를 어떤 방법이 있어요? 증거 동의죠. 원래 위수정은 동의 대상이 안 되는데 요거는 동의를 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한다 그죠? 이건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번복 증언 있죠. 번복 증언. 그러니까 이전에 유리한 증언 했고요. 그 다음 조사실에 가서 번복을 했고요. 이를 기재한 서류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법정에 나와서 번복 증언을 했을 때 번복 증언 그 자체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앞에 증언과 뒤에 증언이 서로 다르죠. 어떤 증언을 믿을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정에 맡겨져 있겠죠. 그 번복 증언 그 자체는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거는 뭐 당사자가 있는 공판정에서 뭐 법관이 직접 들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사주의, 공판 중심주의, 직접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거든요. 번복 증언 그 자체는 증거로 인정돼요. 번복 증언을 기재한 서류가 증거력이 없다는 거죠.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 동의. 됐죠? 여기까지는 이전 이야기고요.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놈이 아니에요. 근데 항소심에 아주 쉽게 용이하게 소환해서 증인신문이 가능한 자입니다. 근데 이 자를 미리 수사기관에 불러와가지고 참고조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죠. 이것을 증거로 쓸 수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앞에 번복 증언과 똑같은 논리예요. 자,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점은 이전에는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놈을 데리고 와서 이거 번복시키는 것이었고 이거는요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뭐 항소심에 용이하게 소환이 가능한 자를 그 전에 수사관서에 데리고 와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 이 점만 차이점이에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 동일해요. 됐습니다. 그다음 46번요. 공사의 불특정에 관한 판례. 여러분 이거는 특정 불특정 우리한테 그렇게 뭐 자주 물어보는 주제는 아니에요. 거기에 뭐 첫 번째 줄에 주식회사 피고인들이 종업원의 성명불상 직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후에 이를 업무에 사용했다. 그 종업원이 성명불상자의 직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 그래서 그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프로그램 제작권자들이 제작권을 침해했다는 공사로 기소가 됐는데요. 성명불상 직원들이 했습니다. 어떤 직원인지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 어떤 프로그램을요? 그래 이거는 특정됐다 볼 수는 없겠죠. 난 47번. 요거는 기억하세요. 우리 공소시효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주제니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선거범죄가 당내 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서 위반죄라는 거예요. 당내 경선운동, 선거범죄가. 그래서 그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일은요,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 투표일로 봐야 되겠죠. 당내 경선 투표일이 아니고요. 그 밑에 우리 공직선거법 이 268조 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제2공소시효는 당의 선거일 후 6개월이라 되어 있거든요. 당의 선거일. 그럼 당의 선거일은 만약에 이 선거범죄가 당내 경선에 관한 선거범죄라 하더라도 우리 법 조문에서 당의 선거일이라고 했잖아요. 당의 선거일은 공직선거 투표일을 말하지 당내 경선 투표가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당내 경선에서 여러분 뭔가 선거법 위반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뭐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겠다는 게 지 의도는 아니죠.
당내 경선에서 제가 당선돼서 결국 그 당의 후보자로 나가서 공직선거에서 어떻게든 뭐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우리 공소시효는 자기가 의도했던 범죄가 완료되어야 되는 거죠. 지가 의도했던 범죄는 뭐 당내 경선 투표에서 당선되는 게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범죄에 관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 후보자로 나가서 우리 공직선거에서 어떻게든 당선되는 거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의도했던 범죄가 끝난 것은 당의 공직선거 투표가 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8.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도 벌써 나왔습니다. 국가직에는. 우리 그 국선배로인 선정 사유 있죠. 구미친놈의 장단 빈청년 할 때 구속된 때 미성년 70 이상 농하자 심신장애 여기에 관한 판례인데요. 심신장애 의심 있을 때라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심신장애 의심 있다. 당연히 이게 심신장애 의심 있는 때 해당되는 거 맞죠. 객관적인 자료. 근데 뿐만 아니라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가지고 피고인의 의식 상태,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돼요. 피고인이 공판심의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재반 사정에 비추어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다. 됐죠? 객관적인 자료만에 의해서 하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 49. 이 48도 기억하세요. 49. 항소심의 피고인 출석. 우리 피고인 출석은 법원직 이런 데서는 되게 중요하겠죠. 그게 국가직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 주제가 거의 많이 출제되질 않아요. 그래도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 항소심에서 또는 약식 명령에 대한 정치재판 절차에 피고인이 연속으로 2회 이상 불출석하면 그때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죠. 검사의 경우는요. 1심부터 토탈 2회 이상 불출석하면 검사 출석 없이 재판 가능하죠. 판결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피고인의 경우에는 1심 말고요. 2심 그리고 약식 명령에 대한 정재판 절차에서 연속으로 2회 이상 불출석했을 때 피고인 출석이 판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1회, 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했대요. 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했대요. 안 나왔대요. 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 관계 출석했네. 4회 공판기일에 나왔어요. 그리고 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뭔데? 연속으로 두 번 안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 4회 공판기일에는 나왔죠. 5회 공판기일에 처음으로 안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으로 2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 우리 그 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상 2회 연속으로 정단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5회 공판기일 피고인 출석 없이 5회 공판기일을 개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됐죠? 50번요. 50번에 이것도 이 부분이 항소 유세출하고 이 부분이 국가직에서는 오히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경찰직에서는 이쪽 영역을 잘 안 물어보니까요. 그래도 한번 가볍게 보세요. 이 피고인과 국선이 모두 법정기한에 항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국선을 선정했대요. 근데 항소 유효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선이 항소 유효서를 제출하지 않는데 피고인의 기책 사유가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항소법원은요. 국선 선정을 취소하고 다시 국선을 선정해야 되죠. 그리고 그 국선에게 기록 접동기를 해야죠. 그래서 항소 이유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판례는요. 그 다시 국선을 선정한 게 아니고요. 사선을 선임한 거예요. 사선을. 그러니까 이제 국선을 선정해 줬습니다. 국선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항소 이유서 작성 제출하지 않아요. 피고인의 기책 사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거예요. 피고인 측에서. 그럼 이 국선 선정은 이제 취소되는 건 당연하죠. 사선이 있으면 국선은 무조건 취소해야 돼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선이 항소 이유서 작성 제출하지 않은 거잖아요. 피고인의 잘못도 없고. 그럼 이제 사선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국선을 선정해서 기록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선을 선임했죠. 그래서 그 사선에 기록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이 항소 이유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법하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요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소임 절차에서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우리 법 조문 말이죠. 미승연자인 피고인 있죠. 법정 대리인 있는 피고인은 법정 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 취하할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법정 대리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정 대리는 미승자 같은 경우에는 누구예요? 친권자입니다. 누군데? 부모죠, 부모. 부모의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동의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소치하의 효력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리고 이전에 이게 필변 사건이라서 사선을 선임하지 않아서 국선을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항소치하에 동의를 해요. 근데 아버지는 동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항소치하의 효력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항소유서를 선정한 국선은 제출이 되잖아요. 제출 안 했다고요. 변호인도 제출하지 않는데 지 이유가 있죠. 왜? 항소취하서를 엄마가 항소취하에 엄마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변호사면 그 띨띨하면 안 되죠. 그 법정 대리인이 그 부모인데 아버지가 동의를 안 했다면 치하 효력은 생기지 않으니까 항소 제출해야 되잖아요. 참, 그 이제 뭐 국선을 선정해주고 지가 변호사라 해가지고 믿을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한 개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변호사니까 뭐 잘하겠지. 다 나오잖아요. 띨띨하잖아요. 아버지가 그 치하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치하 효력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선정된 국선은 당연히 항소유 작성 제출해야 되는 거죠.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출하지 않은데 어머니가 치하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가 동의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엄마가 동의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피고인 측에 기책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선 선정을 취소하고 다시 국선을 선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나중에 사선변호를 선임한 거예요. 그럼 이제 국선 선정은 당연히 취소되는 거고 사선이 등장하면 국선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런 경우에 그 사선변호의 기록적 통지를 해서 기록적 통지는 항소 유스 작성 제출의 기산점이 되는 거잖아요. 항소 유스 작성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볼까요? 그 국선 찌랑 글자 국선면허인이 항소유 제출하지 않은데 피고인의 기책 사유가 있으면 특별히 밝히지 않은 한 항소관은 종전 국선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 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유 제출 기간요 20일 내에 피고인을 위해서 항소유 작성 제출을 해야 한다. 이거는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죠. 이러한 법리는 항소관이 종전 국선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을 선정할 소송기록 통지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선 변호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쭉 앞번에 그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선 변호인 선임한 사안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사선에게 다시 소송기록 통지를 하여 사선으로 하여금 법정 기간 내에 항소유 작성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이를 주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에 잘못이 있는 거죠, 당연히. 다음 50일 이거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게 그 우리 참 이거 보면 조금 그 하여튼 뭐 시대가 한참 지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든 또 재평가될 수도 있고 뭐 드러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하겠죠. 근데 참 이게 실체 진실한 것이 뭐 어떻게 봐야 될지는 잘 모르나 법원이 판단한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은 맞겠죠. 우리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이죠. 이 참 하여튼 여기도 이제 경제적 비상한 그 안종범이요. 이 그로마 이야기 또 나오는데 이게 또 이제 뭐 이렇게 보면요. 그 이게 수첩 같은 경우에는 업무 수첩 같은 경우에는 뒤에 그 막 이 조사받고 하니까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적었다고도 또 하거든요. 그리고 이 수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수첩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이후에 적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참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그거는 뭐 그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뭐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 안종범 이놈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참 인체. 자, 그 위법성 전개에 해당하는가? 청와대 문건 말이죠. 이것도 여러분 전에 한번 내가 모의고사 냈는데요. 이 청와대 문건을 이제 청와대에서 이거 준 겁니다. 이것이 위법 수입 증거인가? 그건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뭐 충분히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 측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청와대 문건을 넘겨주면 정치인 어떤 성향이 다분히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위법 증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문도 한번 제시를 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봤어요. 그거는 이제 대법관들의 소수 의견이 그렇고요. 다수의 대법관들 즉 판례 입장은 위법 수입 증거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됐죠? 특별검사가 청와대한테 넘겨받은 이것이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에 관한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 이 민주당에서 이런 문건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좀 위법 수입 증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소수 대법관들의 생각이고요. 우리 다수 대법관들의 생각은 이 판례 입장은 위수정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수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법 수입 증거는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52번 판사.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의 영장. 우리 위수정은 중요한 주제니까요. 이건 뭐 시점의 문제지 뭐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예,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의 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 수입 증거에 해당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먼저 한번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법원직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보고 베낀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런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 재판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 재판사. 이게 뭔데요? 판결사고 각종 영장입니다. 각종 영장에는 뭐 감정유치장, 감정청원 허가장이 포함되겠죠. 뭐 각종 영장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등 영장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것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서명 날인이.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압수 영장은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죠. 근데 압수 영장에 판사의 서명 날인은 서명만 있고 날인이 옆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위법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법원의 판단요. 압수 영장에는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건 영장은 법관의 서명 날인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어요. 그래서 형소법에 정한 요건에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영장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 사건 영장이 법관의 진정안에 따라 의사에 따라 발부됐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영장이 유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렇죠. 원심법원이요. 영장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서 발부됐다. 그래서 이 영장은 유효라고 판단했거든요. 이것은 잘못입니다. 원심 판단대로 지문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법원의 진정, 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면 유효하다, 적법하다, 틀립니다. 알겠죠?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된 건 맞아요. 그래도 날인이 누락돼 있다면 이거는 위법한 영장입니다. 위법한 영장. 그러면 이 위법한 영장을 가지고 수집한 증거들,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들 좀 더 증거로 못하는 거냐?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 위법 수입 증거에 협치할 때 위법은 모든 위법입니까? 중대한 위법입니까? 중대한 위법이죠. 이게 서명만 있고 날인이 누락된 거, 이것은 경미한 위법으로 본 거죠. 경미한 위법이니까 영장은 위법한 거 맞아요. 그런데 경미한 위법이니까 이 영장을 가지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이를 통해 확보한 2차 증거까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논리 전개를 잘 보세요. 논리 전개를. 영장은 위법한 건 맞아요. 근데 이 법이 경미한 위법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가 압수한 증거가 증거로 인정되고 2차 증거도 증거로 인정된다. 그 밑에 계속 볼게요.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이 이와 같이 적법하지 않은 영장에 기초하여 수집됐다는 절차적인 결함은 있지만 파일 출력물의 제작 과정에서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절차 조항에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뭐 경미한 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 사건 영장에 따라 압수한 이 사건 파일 출력물과 이 기초에 획득한 2차 증거 이거 전부 다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됐나요? 53번.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전문 법칙에 관한 거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본래 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되는데요. 원 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동 사실이다. 원 진술요. 원 진술 처음으로 진술한 거 있잖아요. 그 진술의 내용이 지금 법정에서 요정 사실이 되어 있다. 그러면 뭔데 이거는 전문 증거죠. 네, 원 진술의 존재 자체, 원 진술이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지금 요정 사실인 경우에는 그 진술을 들었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본래 증거입니다. 본래 증거. 이걸 반대로 가면 틀리겠죠. 존재 자체 나오면요, 이건 원본 증거입니다. 그 진술 내용이 요정 사실이라 하면요, 이건 전문 증거죠. 이거 반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번에 어떤 진술이 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에 대한 직접적으로 사용되기 때에는 전문 증거 맞죠? 그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 그러면 이건 전문 증거 맞죠? 그 서류 안에 담긴 내용을 법관이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서류 형태로 간접 보고 받는 거니까 전문 증거 맞죠. 근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그 자체, 진술의 존재 자체죠. 또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그 진술 내용의 진실성과 전혀 관계없는 뭐 그 당시 진술자의 어떤 상태 같은 거 있죠. 심리적, 정신적 어떤 상황, 간접사에 대한 증황적으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자가 되는 것 아니다. 됐죠? 어떤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증황 증거로 그 사실 자체, 그런 진술을 하였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증황 증거로 사용되는 것, 이건 전문 증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사실 자체에 대한 증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진술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여기 간접 사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앞에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 그 진실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로 쓸 때는 당연히 전문 증거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서류 안에 담겨있는 진술의 그 존재 자체를 증명한다. 이건 전문정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존재 자체가 입증이 된 뒤에 그 진술 내용, 이것이 지금 요등사실이 되어 있고 그 이 진술 내용을 가지고 지금 증명을 요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이런 정보로 들어올 때는 이거 전문정가 맞죠. 그다음 54번요. 이 54번도 잠깐 보면요, 이건 공통 파기에 관한 것인데, 공통 파기도 우리한테도 물어보긴 합니다. 국가직은 훨씬 더 많이 물어보지만, 공통 파기는 뭔데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공동 피고인인데 항소 이유가 서로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제기한 항소 이유는 타당한데 제가 제기한 항소 이유는 항소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제기한 항소 이유가 저한테도 공통이 되면 저도 같이 파기해 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 혜택을 받은 거죠. 근데 이것이 2심에서도 공동 피고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설 대립이 있었어요. 판례는 없었고. 근데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공통 파기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도 공동 피고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죠? 뭐 그런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수송 절차에서 병합시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냐? 그렇다. 공통 파기가 동일한 수송 절차 병합시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다. 여러분과 내가 항소심에서 같은 법정에서 병합심이 되고 있을 때 그때 공통 파기가 된다. 그다음에 55요. 이게 경제적 비상한 뭐 종범 이야기죠. 업무 수첩과 진술의 증거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이거는 여러분 55번이요. 그리고 56번이요. 그리고 57번 있는데 여기 그 제가 이제 멘트를 약간씩 달아드렸죠. 그 55번이 뭔데요? 이 피고인이 대통령입니다. 피고인이 지금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요. 56번 사례는 여러분 공소의 갑의 업무수첩이라 했으니까 안종범이도 피고인이 아니 비서관도 피고인이 아니거든요. 대통령 전 대통령으로 해서 대통령 피고인 아니에요. 요거는 뭐 우리 기업체 대표 있잖아요. 우리 뭐 우리 대기업 대표들을 불러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막 이야기를 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네들과 이제 대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삼성은요. 그 뭐 자기 뭐 승계 이렇게 후계 그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받고 막 이렇게 했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말도 사주고 막 이렇게 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 뭐냐 우리 그 이재용이 생각하면 되겠죠. 이재용이. 그다음에 57번은 그 누가 돼 있습니까? 피고인의 업무수첩이라 했죠. 그래 57번 누구요? 그 내가 좀 멘트를 달아드렸습니다. 57번은 누구? 그 비서관 안종범이요. 그로마 이야기입니다. 그로마. 이게 이제 세 개로 나누어서 이제 딱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업무수첩에는 지시사항과 대화 내용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시사항과 대화 내용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과 그리고 그 기업 그 뭐 대기업 그 뭐 회장들하고 이제 대화를 내놓은 내용을 자기한테 또 이야기해 준 것을 적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대화 내용 부분이.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갑의 진술 중 지시사항 부분이요. 지시사항 부분은 그 뭐 지시사항의 그 존재 자체 그런 지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증명하고자 한다. 그러면 뭔데 존재 자체니까요. 요거는 전문정가 아니에요. 아까 했죠. 지시사항 부분은 피고인이 공소의 갑에게 지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존재 자체가 요용사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본래 증거죠. 존재 자체니까요. 그런데 그 전문정가 아니에요. 그런데 존재가 입증되고 난 뒤에 그 지시한 내용 있죠. 요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진술 증거로 들어간다면 이거 뭔데요? 전문증거 맞죠 이제. 전문증거 맞고 지시한 내용을 직접 적었죠. 그러니까 뭔데? 진술서가 되는 겁니다. 진술서. 갑의 업무수첩의 지시사항 부분은 323 1항에 따라서 공판일 공판일에 그 작성자 공소에 갑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 이를 진술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우리 진술서는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쓰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3번요. 갑의 업무수첩 등 대화 내용 부분. 대화 내용 부분은 뭐냐? 이 대화 내용 부분은요. 어떤 겁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뭐 기업 대표들과 이야기한 것을 들려준 거죠. 요것을 적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 직접 안종범이가 들어가서 대통령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그가 직접 들은 게 아니죠. 대화했던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적은 거죠. 이 대화 내용 부분이죠. 그래 뭔데 이거는 피고인이 지금 전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제 대통령이 대화 나눈 내용을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이 대통령이죠. 대통령 이야기를 들은 거니까요. 이거는 뭔데 316조 일단 1항의 요건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316조 1항.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은 거니까요. 316조 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우리 316조 1항은 특신 상태에 있어야 되잖아요. 특신 상태가 없어서 증거를 못한다 그러면. 근데 56번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56번으로 가보면 일단 4번도 먼저 보고 갈게요. 4번은 혹 이 업무수첩이 315조가 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이건 특신 상태 있다 보기는 어려워요.
315조 특히 시정할 만한 증언의 작성 문서로 보기는 어렵죠. 거기 뭐 27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세의 갑의 업무 수점은 공세의 갑이 사무처리를 편의를 위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재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뭐 자기 그 편의를 위해서 자신의 경험 사실을 기재해 놓은 거지.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서. 이것이 315조 3호 기타 특히 시정할 만한 증언의 작성 문서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이게 해당한다고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56번인데 요거는 이제 이재용이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업체 대표. 이 갑의 업무 수첩 대화 내용과 지시사항 부분 있는데 이것도 뭐 갑의 범죄를 우리 이재용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지시사항 부분요. 이거는 존재 자체가 요정 사실인 경우 뭐 K스포츠 재단도 나오고 막 미르 재단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거기에 뭐 지원을 이렇게 광고 좀 주고 막 이런 걸 사실 대통령이 했다라고는 좀 보기 어렵다고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놈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업무수첩에 적었고 업무수첩을 이 지시사항 부분이 증거로 쓰인다라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 하여튼요 일단은 뭐 법원이 판단한 대로 신뢰해야 되겠죠. 거기에 그 갑의 업무수첩 이 업무수첩 대화 내용과 지상 갑의 진술 중 지상 부분요. 지상 부분 이거는 존재 자체가 요정사실인 경우에 본래 증거이고 똑같아요. 전문 증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의 업무수첩 중 지상 부분은 뭐 이제 그 존재 자체가 입증되고 난 뒤에 그 지시를 했는가 이걸 입증하는 증거로 들어갈 때는 진술서가 되는 거죠. 323조 1항 성립의 진정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될 때 이 증거를 하겠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대화 내용 부분인데요. 이 대화 내용 부분은 지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해 준 것을 들은 거죠. 지네가 기업체 대표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들려주는 것을 적은 거잖아요. 지금 피고인이 우리 앞에 그 판례 55번은 피고인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피고인의 말을 들은 거죠. 311항이 되는데 여기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아니죠. 이재용이니까요. 근데 그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16조 2항이 되는 거죠. 316조 2항은 필요성과 특징 상태죠. 필요성은 원 진술자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요. 이 사람이 사망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이런 것 사유로 진술을 못 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16조 2항 필요성 탈락 그래 증거를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징 상태 물론 없는 거죠. 여기는 316조 2항이 나오는지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아닌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57번 보세요. 57번 피고인의 업무수첩 등 이거는 뭔데 피고인의 업무수첩이니까 그 안종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놈아요. 그 피고인의 업무수첩 지시사항과 대화 내용 똑같아요. 이거는 뭐 똑같겠죠. 그 지시사항 부분 존재자체 이거면 그거는 뭐 전문 증거 아니죠. 근데 존재가 입증된 뒤에 이 수첩이요 다시 그 지시사항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들어갈 때 그때는 323조 1항이요. 이건 동일하고요. 넘어가 볼게요. 대화 내용 부분, 대화 내용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피고인은 경제적 비서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자 피고인의 말을 들었는데, 전 대통령의 말을 들었는데 전 대통령 지금 피고인 아니죠? 그러니까 316조 2항이 되는 거죠. 그 2항의 요건에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 내용 부분은 증거를 못한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수첩이 315조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이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냥 이 대화 내용 부분은 증거로 못한 사안입니다. 316조 1항 2항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면 316조 1항의 요건에 갖추지 못했죠. 그 다음 피고인이 경제적 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업체 대표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316조 2항인데요. 이 1항과 2항을 바꿔 출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늘 출제되면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대화 내용 부분 증거를 못한다. 이거만 기억해도 되겠죠. 지시사항 부분은요. 323조 1항 작성한 진술에 의해 승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업무수첩은 315는 될 수 없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정리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나 58번이요. 피고인 이에 대한 특별검사 이외의 진술서 증거 능력. 여러분 특별검사도 검사거든요. 우리 진술조서를 적어도 그게 피해자를 조사한 것이면 뭔데요? 피해자 신문조서죠. 우리 피해자 신문은 뭐 진술이 꼭 고지되죠. 근데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진술조서를 적어도 그 뭐 피해자 이야기를 들었다면 피해자 신문에서 그럼 진술은 고지되잖아요.
진술 실질적으로 피해자 신문에 해당한다. 진술을 고자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럼 이 진술서는 위법하기 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언이 없다. 뭐 되게 중요한 거잖아. 이거는 뭐 고전적으로 엄청 중요한 것이죠. 나 59번. 이것도 뭐 너무 중요하다 그죠? 근데 이미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될 자가 법정에 나와서 뭐 증언을 거부한다, 뭐 진술을 거부한다. 요게 3.1.4조 해당됩니까? 이게 사망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런 때에 준한 사례 진술할 수 없는 경우 해당됩니까? 안 된다 했죠. 근데 여기서는 한 개 더 그 다음 페이지 3번 있죠. 3번. 만약에요 그 증언 거부를 했는데 이게 피고인이 그런 증언 거부 사항을 초래했다면, 그러니까 원유자 나와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되는데 원유자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증언을 거부하는데 이 증언 거부 사항을 피고인이 초래했다면, 이때는 피고인이 초래했다면 이거는 그 밖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 해당 그 밖에 이에 준한 사유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가?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판례가 보는 거죠. 증거는 여기 3.1.4조에 의해서 인정된다라고. 이게 피고인이 증언 거부 사항을 초래했다면, 그럼 구역에 나옵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 거부 사항을 초래했다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1.4조 규정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3.1.4조에 증거는 인정되는 기다. 그런데 이 사안은 피고인이 증언 거부 사항을 초래했다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언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3.1.4조에 의해서 증언을 인정하는 것은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데 한 개만 더 여기다 얹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우리 뭐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될 자가 법정에 나와서 뭐 증언을 거부한다. 그다음 진술을 거부한다. 3.1.4조 적용되는가?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단 증언 거부 사항을 피고인이 초래했다면 그때는 3.1.4조가 적용된다. 이렇게 하나만 더 얹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60번.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갑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했답니다. 피고인이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는데 검사는 사법경찰 작성 공범갑에 대한 피신조서,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검사가 신청한 증인을은 법정에 출석하여 갑으로부터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으로부터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받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 한번 볼게요. 갑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피해자 신문조서 진술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다. 여러분 우리 사경이 작성한 갑에 대한 피신조서거든요. 그 세 번째 줄에요. 사경 작성 공범갑에 대한 피신조서라고 했죠. 우리 사경이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는요. 3일이죠. 사망이죠. 공범이든 피고인이든 3일이죠. 사망이요. 뭔데? 당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내용 인정해야 되죠. 근데 갑이 아무리 성비 진정을 인정해도요. 피고인이 공판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언이 없다. 이건 너무 우리 당연하고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밑에 한편 1심 및 원심 공동 피고인 갑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동 피고인 갑은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을의 법정 증언, 을은 갑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죠. 증거로 인정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례로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범자나 공동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지금 을은 그쵸? 공동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공동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 진술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고 들은 이야기잖아요. 누구? 공동 피고인의 이야기를 316조 1항일까요? 2항일까요? 이건 뭐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면 316조 1항이죠. 특신 상태. 피고인 아닌 타인의 말을 들었다면 뭐 316조 2항. 필요성과 특신 상태이잖아요. 이건 나와야죠,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데 그건데. 그 피고인 아닌 타인의 제3자 피해자 목격자는 말할 것도 없고 누가 들어간다고요? 공범자 공동 피고인. 이놈도 피고인 아닌 타인이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갑은 갑의 이야기를 들은 게 을이잖아요. 근데 갑이 법정에 나가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 피고인 갑의 이야기를 들은 을은 316조 2항이죠. 필요성과 특이상태 요건을 갖춰야만 그 증언의 증언이 되는데 갑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죠. 원진술자가 사망하지도 않았죠.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돼 안 돼? 안 되죠. 뭐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부인하고 있고 그래 갑의 진술을 내용하는 을의 법정 증언은 전문 증거로 증거능이 없다. 그렇죠.
이제 3번에 나아가 피고인은 일관되게 가백이 50만 원 자체를 교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다투는 점. 사경관 작성 갑에 대한 피신조서 진술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것. 피고인은요. 그리고 의뢰법정 증언이 전문의 증언이 없다는 사정. 뭐 여러 가지 있죠.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의견을 묻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증인신문이 진행된 다음 증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이 이루어진 점. 의리 위와 같이 증언하기에 앞서서 진술자 갑이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이미 진술한 점 종합하면, 자, 피고인이 의뢰 법정 증언을 증거로 삼되 동의했다 보여주는 거 당연하죠. 피고인이 의뢰 법정 증언을 뭐 증거는 없는데 동의라면 증거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동의했다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의뢰 증언에 따라 증거사 결과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증거사 결과에 대해서 별 의견 없다. 이렇게 해도 이거는 동의했다 볼 수 없어요. 증거로 못해요. 피해자 신문조서나 진술서, 의뢰 전문 진술은 모두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됐죠? 이게 스토리를 딱 기억하고 이거는 동의했다 볼 수도 없다. 증거로 아예 못한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61번. 이거는 뭐 우리 그 안희정 사건이다. 그죠?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도 참 이상하다. 그죠? 안희정도 그렇고, 근데 부산시장도 전시장도 그렇고, 서울 전시장도 그렇고, 참 어찌 보면 진보라는 참 그새 개념이 정말 도덕성이라는 이런 측면이 되게 한 축이었거든요. 사실 분배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진보가 지지를 받았던 것이 사실 좀 깨끗하다. 그죠? 근데 그동안 이런들 너무 좀 비리가 많았고 이런 측면이 오히려 더 이제 강했고 그래 한데 참 안타깝긴 하다. 그죠?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도 참 그렇긴 해요. 그죠? 자, 피감독자 간음. 이건 뭐 이제 함부로 그 비서 말이죠. 이 사람의 진술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됐고. 그다음 62번. 62번은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실제 문제지 무조건 나옵니다. 벌써 나왔고 국가직에는요. 뭐 중요합니다, 이건. 이게 여러분 우리 그 지하철에서 그 휴대폰으로 막 찍는 이런 미친놈들 있잖아요. 이놈을 이제 잠복하고 있던 형사가 이놈 근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 이거 압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미 제출을 했는가 안 했는가 다퉈지는 거예요. 이미 제출하지 않았는데 영장도 없이 빼앗았다면 이건 위법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툼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수사기관은 이미 제출을 했고 이미 제출을 압수했다 하는 거죠. 근데 이놈은 이미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다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압수조서 내용에 여러분, 압수조서 내용에 그 당시 이제 수사기관이 목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잠복하고 있다가 이 휴대전화기 들이밀면서 뭐 사진을 찍으면서 목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목격한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적은 진술서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 압수조서 내용에 압수의 취지와 경위 뭐 이런 것들이 압수수색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압수한 부분은 변론을 하고 자기가 그 목격을 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라고 봐야 되겠죠.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312조 5항이잖아요. 5항. 그렇죠. 312조 5항. 수사관에서는 진술서로 보는 거고, 요것은 그 압수 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수사 과정에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 능력 요건을 갖추면 자기가 목격한 부분을 적어놓은 압수수색에 적어놓은 이 진술 기재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휴대전화기 사진을 촬영했던 휴대전화기 이제 압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출의 임의성은 지금 다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위법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압수조서에 수사기관이 목격한 내용을 적어놓은 부분이 있죠. 요거는 312조 5항이 된다는 거죠. 수사관이 작성한 진술서에. 그래서 압수 절차가 위법했는지 여부와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라는 거죠. 보세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자 60을 볼까요? 피고인이 증거람에 동의하는 압수조서. 동의를 했답니다. 압수조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 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에 포함되어 있다. 자, 이러한 내용은 312조 5항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이다.
그래서 압수 절차가 적법한의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리고 압수조서상에 압수조서는 동의를 했죠.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3.1조 5항 그 수사인작산 진술서 이것도 이제 동의한 것이죠. 그럼 이건 증거로 쓸 수 있겠죠. 그 밑에 뭐 스토리가 1번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2번에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수수 중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상기 내용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사실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 3.1조 5항에서 정한 피고인 자가 수사인작산 진술서에 준하는 것. 따라서 휴대전화기에 대한 이미지 출처가 적법한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 독립된 증거. 자, 피고인이 증거로 하면 동의한 이상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자백을 했을 때 이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도 될 수 있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들. 63번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약식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면 이게 나오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형종상향 금지 원칙 이 판례가 계속 누적되고 있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약식명에 대해서 정재판 청구했을 때 피고인만이요. 지금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폐지가 됐죠. 중한형 선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한 종류의 형은 안 되죠. 근데 이제 약식명 A죄에 대해서 약식명령이 발령됐습니다. 정재판 청구했어요. 근데 이때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가지고요. 그 A 사건은 약식 기소되고 벌금 떨어졌고 이제 정재판 청구했는데 이것을 징역으로 바꾼 뒤에 징역형을 선택한 뒤에 병합된 사건도 징역형을 선택한 뒤에 이것을 경합범으로 처벌했다는 거죠. 경합범. 중한형이 2분의 1을 가중해서 이 둘을 하나의 형을 때리면서 경합범 처벌했다는 거죠. 이거는 형종사양 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식명이 떨어졌던 거, 이 벌금 떨어졌던 거 정재판 청구했을 때 이게 중한 종류의 형으로 가면 안 돼요. 징역형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죠. 됐죠? 엄청 중요합니다. 자, 방가로 1번, 2번 다 정리하세요. 1번은 일반론, 2번은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다. 그죠? 2번을 볼까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이 발병하던 해에 이에 대해 정재판 청구하자 1심 법원이 위 정재판 청구 사건을 통상처에 공소하게 된 다른 점유이탈 횡령 사건과 병합한 후에 각자에 대해서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바로 틀렸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경합범 가중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이거는 형종사형 금지 원칙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됐고, 그다음 64번. 자, 우리 취업제한 명령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관한 판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취업제한 명령. 이건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우리 그 취업 제한하는 것은 보안 처분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서 논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이전에 징역 7년과 80시간에 이거 쭉 가가지고요 10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로 이제 상소를 제기했는데요. 피고인만이 징역 6년이래요. 이전에는 징역 7년이었죠. 징역 6년이래요. 1년이 깎였죠. 1년이 깎이고 나서 취업 제한 이거 장애인 복지 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이게 불이익 변경 아니냐? 아니죠. 왜? 징역이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됐죠? 어렵지 않죠? 그다음 그러니까 자, 지금 극세 2번은 뭐라고요? 극세 2번은 징역이 깎이고 취업 제한 기간이 이제 새롭게 붙은 거죠. 불이익 변경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3번은요. 3번은 넘어가 보면 징역 5년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추징 18만 원. 그런데 이제 항소를 되겠더니 그 지난 글자 두 번째 줄 맨 뒤에 1심과 동일한 형 징역 5년 그대로 동일하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거 동일하죠. 그다음 추징 18만 원 이거 동일합니다. 그런 뒤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대요. 형이 다 동일한데 5년 취업제한 명령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불이익 변경 아닙니다. 아니 왜 아니냐 이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왜 아니냐. 이전에는 여러분 방금 이전처럼 이렇게 형을 때릴 때는 당연히 취업제한이 10년 취업제한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당연히 그냥 취업제한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이 바뀌어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에다가 선고하도록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고를 한단 말이에요. 주문에다가 기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전에는 당연히 취업제한 되는 거예요. 10년. 근데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기재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기재할 때 5년을 적었단 말이죠. 그러면 5년이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는 없겠죠. 됐죠?
그래서 밑에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종료규정보다 그거는 유리한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요. 3번은 여러분 1심 판결에서 정한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1심에 정한 취업제한 경과보다 더 긴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는 것. 요거는 불이익 변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취업제한에 대한 불이익 변경에 관한 판례는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 세 가지를 딱 깍단 비교해가지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65번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된 피해자에 대한 신문 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니 구금된 피해자를 이제 교도관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신문을 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변호인이 경찰한테 이 교도관한테 수갑 좀 해제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경찰이 교도관에게 해제를 요청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해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 신문을 했다는 거죠. 요것이 뭐 변호인 뭐 조력 받을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침해했다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불법 구금이지 않냐라는 거죠. 맞죠.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잘못된 거 맞죠.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수갑이나 보성은요 원래 하면 안 돼요. 무죄추정이니까. 그런데 수갑이나 보성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언제요? 도주나 한 거의 경우에는 이걸 억제하는 한도에서 수갑이나 보성은 가능하죠. 근데 피해자 신문을 받는 단계에서는 도주나 한 거의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하게 해달라고 하면 수사기관은 교도관한테 풀어달라고 해야죠. 풀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다툴 방법은 또 준항구가 있겠다, 그죠? 이 내용까지 가시면 돼요. 밑에 그 이제 검사 또는 사기관이 구금된 피해자에 대한 신문 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보호장비를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조치가 4.17조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가? 그렇다. 준항구의 대상이 되는가? 그렇지. 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조사실 도주자의 사람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검사는 전에 피의자 신문을 당할 때 피해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해야 되는 거죠. 검사 또는 사기관이 구금된 피해자 신문할 때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조치는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되는 거죠. 됐죠? 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66번요. 66번하고 여러분 67번하고 68번도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이 친구도 되게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고요. 이 필학까지 했던 친구고 한데 좀 이해가 좀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한때 이제 이야기를 통화를 오랫동안 했던 것인데 이거 한번 정리를 한다 했거든요. 66번하고 67번하고 68번, 67, 68번은 물론 뭐 최근 판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하려고 지금 가지고 와본 거예요. 힘들다. 힘들어. 힘들어요. 그 수요일하고 목요일 강의가 없어갖고요. 그 이제 우리 집 뒤에 그 산이 있고 산 중턱에 그 불교 재단인데 거기에 원래 어린이 유치원이었는데요. 관청을 커피숍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부터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별로 뭐 오지도 않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공부를 했거든요. 이야, 이제 뭐 잘 되더라고요. 공부 잘 되고 좋더라고. 참 이런 복 받았다 생각이 들면서 막상 하니까 야 공부할 때는 좋았는데 강의하는 게 힘드네요. 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가 봐요. 아침에 딱 가면 아침밥 먹고 딱 가면 그냥 그게 딱 그 카페니까 가방 메고 또 밥 먹으러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딱 해가지고 그냥 점심도 안 먹고 이제 저녁까지 쭉 있다가 저녁 내려와가지고 막 폭식하고.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점심 안 먹고 그냥 아침에 한 9시 반 10시 가면 10시부터 한 7시 밤 7시까지 막 풀로 이렇게 좋긴 하더라고. 좋긴 한데 배고프더라고. 그냥 안 되니까 커피만 막 냅다 마시고 하여튼 좋더라고. 요즘 공부해 보니까 이전 생각이 나고 좋더라고. 이놈의 책은 언제쯤이면 책을 버릴 수 있을 건고 박강사가.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그 지금 이제 이 금방 요거는 66은요. 여기 이제 간통 있어. 간통죄를 범했고요. 간통죄를 범했고 간통죄에 대해서 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이 간통죄에 대해서 합헌 결정 있죠. 합헌 결정 있고 그다음 합헌 결정 다음 날 이후에 간통죄에 대해서 다시 위헌 결정이 나온 그런 사안이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66번인가요? 그게 66번 맞나요?
66번이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소급할 효력을 잃는데 이전에는요 완전히 그 소급을 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소급하지 않고요. 자, 이 간통죄에 대해서 뭐 합헌 결정 다음 날까지만 소급해요. 2008년 뭐 8월 30일인가 그때 자 여기 합헌 결정이 나왔고 그 다음 날 31일까지 이제 소급해서 2015년인가 그때 위헌 결정이 마지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1일까지 소급해서 효력을 잃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효력을 잃은 거죠. 근데 여기 전에는 효력을 잃지 않거든요. 근데 간통죄가 여기까지 효력을 잃었으니까 이때는 이제 뭐 요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재심을 청구했다는 거죠. 재심을 청구했단 말이죠. 근데 이미 보세요. 재심을 청구하면 우리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원 판결 당시 법을 써요. 그다음 재심 판결 당시 법을 써서요.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뭐 법이 바뀐 경우에는 원 판결 당시 법을 쓴다고요. 재심 대상 판결 당시의 법이라고요. 재심 판결 당시의 법이라고요. 재심 판결 당시의 법. 왜 아무런 말도 안 합니까? 이제 뭐 완전히 뭐 깨끗해졌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큰일 날 일이 친구들이세요? 재심 판결 당시의 법을 쓰는 거죠. 근데 이미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해가지고 효력을 잃었죠. 그러니까 형이 폐지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심 판결 당시의 법을 써야 되는데 재심 판결 당시에는 이미 간통 위헌 결정 났고 사라졌죠.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은 재심 판결 당시 법을 쓰니까 이미 위헌 결정에서 효력을 잃었죠. 그리고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면소라고요. 면소. 재심으로 갔을 때 면소가 떨어진다는 거죠. 면소가 이게 무죄가 아니라고요. 이 무죄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피고인 측에서. 근데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면소다. 근데 여러분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거는 되셨죠. 66은 67을 볼까요? 67은요. 67을 보기 전에 68 먼저 설명 한번 해볼게요. 68은 뭐냐면 그 폐지 실효된 형벌 관련법령이 당초부터 위헌 무효래요. 폐지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 무효래. 이게 여러분 우리 그 유신헌법에 그 근거해가지고 뭐 긴급 조치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위헌적인 법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바로 당초부터 위헌 무효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폐지가 됐다 해서 면소 때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당초부터 위헌 무효니까 무죄라는 거죠. 무죄. 그게 이제 68번이죠. 자, 이 사안에서 무죄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68번 판례 이걸 언급을 해요. 이거 봐라, 이게 무죄 아니가. 그러니까 내도 무죄 때려줘야지라고 하니까 판례 취지는 이런 듯 보여요. 뭐 여기까지 소급해서 효력을 넣은 거예요. 완전히 소급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처럼 갈 수 있어요. 이것처럼 갈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소급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유죄가 확정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방금 이 68번이 적용되는 이 사안과 다르죠. 68번은요. 아예 이거는 당초부터 위헌 무효라는 거 긴급조치가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 긴급조치가 폐지가 됐잖아요. 근데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당초부터 뭐 위헌인 것이니까요. 이거는 무죄라는 거죠. 근데 이 사안은요. 당초부터 위헌이 아니죠. 여기까지만 소급하잖아요. 그 전에는 범죄였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가 된 거죠. 다시 재판할 때. 그러니까 면소여야 한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재심 이제 판결 당시에 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심 대상 판결 당시 법이 아니라 뭐 재심 판결 당시 법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까지 소급해서 효력을 잃었죠. 그러니까 형이 폐지가 됐으니까 면소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66번이었고요. 68번 이해되셨죠? 68번 보세요. 폐지 실효된 형벌 관념이 당초부터 위헌 무효인 경우에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된 피고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취할 조치는 무죄죠. 그렇죠? 면소를 선고하면 안 되죠. 근데 면소를 선고했다. 그러면 이 재판 자체가 잘못됐으니까요. 원래 면소에 대해서는 무죄장 상소가 안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죄장 상소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줘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67번 판례는요. 67번 판례는 여기 이제 간통죄가 있었죠. 간통죄 이렇게 늘 설명했던 건데, 자 간통죄가 있었고요. 이 간통죄가 있었고요. 그리고 간통죄에 대해서 뭐 합헌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합헌 결정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후에 간통죄 보세요. 유죄가 확정된 거예요. 유죄가 확정됐어요. 그런 뒤에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디까지 소급해요? 여기까지 소급하는 거죠. 여기까지 소급했으니까 이미 간통죄의 효력을 잃었죠.
효력을 잃은 법률이니까요. 요거는 뭐 재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일단 이야기하지만 이때 재심을 했을 때는 뭐가 떨어지겠어요? 무죄가 되겠죠. 왜? 여기까지 소급했으니까요. 여기 소급해서 효력을 잃은 법률이잖아요. 그러면 재심으로 가면 일단 재심 대상이 된다는까지만 이야기했고 이것만 알면 되는데요. 뭐 재심으로 가면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무죄가 되겠죠. 왜? 효력을 잃은 법이니까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점들 좀 아시겠어요? 차이점. 여기서 이제 유죄가 확진했다는 이 부분하고 여기서 유죄가 확진했다는 부분하고 어디까지 소급한다고? 여기까지 소급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여기까지 소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면소다. 무죄하면 안 돼요. 면소고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뭐 재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만 일단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뭐 재심을 하면 이제 무죄 되겠죠. 이게 무죄 되느냐? 이거는 물어보지 않아요. 시험에 지금까지 물어보지도 않고 판례도 이야기도 하지 않으니까 됐죠. 근데 이거는요 무죄가 아니고 면소라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68번까지 다 비교했고요. 69번입니다. 69번도 이게 법률 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으로 변경이 됐대요. 자구만 형식으로 변경이 됐대요. 이런 경우에 그 개정 전후 법률이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답니다.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대요. 자구만 바뀌었대요.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가 A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자구만 바뀐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거의 자구만 바뀐 거예요. 동일한 법률인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 그대로 해볼게요. 두 개 적어볼게요. H하고 A-제가 있는데 거의 동일한 법률이에요, 내용은.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다는 거죠. 위헌 결정을 하면 여기까지도 당연히 위헌 결정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당연히 위헌 결정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위헌 결정했단 말이죠. 위헌 결정했다면 이것도 당연히 위헌 결정 효력이 생기는 거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으면 여기도 당연히 위헌 결정 효력이 생긴다는 것인데, 그다음 이게 변경된 법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을 때는 그 이전 법률 있죠. 거의 동일한 법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위헌 결정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이 내용과 사뭇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보세요. 이 A자가 이렇게 A-로 바뀌었는데 그 자구만 약간 달라지고 똑같은 법률이에요. 그럼 이게 위헌 결정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은 다 위헌 결정이 있다라고 해도 돼. 그런데 왜 요거는 여기 자구가 바뀐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했을 때 여기까지는 효력이 생기지 않냐? 여러분 그동안에 여기까지는요. 이게 이렇게 바뀌기 전 이게 위헌 결정했을 때 위헌 결정 최근에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 만약에 A제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있었다. 그 다음 날까지만 소급하는 거죠. 이 다음 날까지만 소급해가지고 효력을 잃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완전히 소급하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합헌 결정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소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뭔데? 이 전까지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처벌의 필요성이 있었고 최근에 헌재가 합헌 결정을 했다면 이 다음 날까지만 소급해가지고 그 이전 상황은 충분히 처벌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날까지만 소급해서 효력을 잃는 거예요. 여기 위헌 결정이 있다 해서 이게 똑같은 법률이지만 사실 헌재가 또 최근에 A제에 대해서 합헌 결정까지 했다면 더군다나 그 전에 법 상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여기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논리 전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법률 조항 개정이 그 자구만 형식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다.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 동일시 그대로 유지된다. 자, 1번요.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효력이 개정 전 법률 조항 위헌 결정 효력이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해서 미치는가? 그렇다. 근데 2번 보세요.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효력이 개정 전 법률 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치느냐? 안 미친다는 거예요. 소각. 개정 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에 비록 그 법률 조항 개정이 자구만 형태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 조항 사이에 실질 동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효력이 개정 전 법률 조항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 그 밑에 쭉 나오죠. 동일한 내용의 형벌 복기를 하더라도 법률 조항 규율한 시간적 범위가 상당 기간 내에 걸쳐 있는 경우 시대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 사회 일반의 법의식 변천에 따라 위헌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헌재가 특정 시점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 조항이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부터 위헌적이라 단언할 수 없으며 헌재가 과거 어느 시점에 당대의 법 감정과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합헌 결정한 사실이 있는 법률 조항이라면 더욱
더 그러하다면 됐죠? 넘어갈게요. 네, 70번입니다. 이 70번도 이제 기억은 좀 해두세요. 근데 이제 앞에 뭐 제가 중요하다고 한 판례만큼은 중요성은 좀 덜한데요. 이것도 한번 보면 여러분 적결 심판요. 이 적결 심판에 대해서 정직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피고인이. 근데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요.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요 서명만 있어도 됩니다. 서명만 있어도 돼요. 아까 이거 날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 재판서 이야기했죠. 이게 뭐 재판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서명 날인해야 되는 재판서 아까 뭐였죠? 판결사하고 각종 영장. 그래서 앞서 영장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면 이거는 위법한 뭐 그 영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경미한 위법이기 때문에 증거로 다 쓸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했던 거고. 요거는요 정재판 청구서 아닙니까? 정재판 청구서 서명만 있어도 됩니다. 서명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필로 보이는 이름도 있고 그 옆에 서명도 있다는 거죠. 그럼 날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정재판 청구가 적법한가? 적법하죠 이건. 이때 피고인이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됐냐면요. 적결 심판 있고 이제 서명만 있고 이름 있고 서명만 있는 정재판 청구 제출됐어요. 근데 이게 적법하잖아요. 근데 여기 날인이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기각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약식 기소를 다시 했어요. 약식 기소를 다시 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약식 기소를 다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중 기소가 되는 거예요. 이중 기소가. 그렇잖아요. 이중 기소인 약식 기소를 오히려 기각하고 어떻게 돼요? 적결 심판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니까 이에 대해서 뭐 실체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1번에 피고인 적결 심판에 대해 제출한 정재판 청구서에는 피고인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의 피고인이 진정한 의사에 작성한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형사형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에 제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거 접촉은 적법한 거예요. 인장이나 지장이 적혀있지 않다고 해서 이어날 것은 아니죠. 피고인이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적결 심판을 받고 적반 정재판 청구를 한 경우에 서장의 적결 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수성이기도. 그렇죠. 서장의 적결 심판 청구한 것은 공소제기와 동일한 어떤 그런 수성인 거예요. 관할 법원은 공판제에 따라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적결 심판 청구서는요, 뭐 이름 있고 서명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럼 공판제에 따라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번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적결 심판에 대해서 적반 정재판 청구하였는데도 검사가 적결 심판 청구 위반 내용과 동일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약식 명령을 또 청구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 해당하는 이유로 공기판을 선고해야 한다. 당연하죠. 이제 공기판 선고해야 되죠. 왜 적결 심판 이게 적법하게 제기됐으니까 이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공판제에 따라서. 그다음 이제 판례는 다 끝났고요.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내용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요, 여러분 거기에 그 2개월 초과하지 못하죠. 2개월 초과하지 못하고. 근데 2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다는 이전에 규정이 있었는데 그 총연장 기간이나 총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해가지고 불합치 결정이 떨어졌죠. 법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개정이 안 됐죠. 그리고 효력을 잃었다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뭐 총연장 기간이 나왔습니다. 1년 초과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통신비밀보호법 6조 8항 규정한 범죄의 경우에는 총연장 기간 3년까지 가능합니다. 3년을 넘을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점의 문제지 한번 나옵니다. 원래 이게 먼저 나왔어야 됐어요. 이게 원래 먼저 나왔어야 됐는데 여러분 1차 시험에 오히려 다른 게 먼저 나왔죠. 패킷 감청에 관한 기간이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이게 월등히 중요해요. 출제하는 사람이 난 좀 누가 뭐라 해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 통비법을 물어본다면 이걸 물어보는 게 일단 먼저였죠. 먼저 이게 월등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월등히 중요한 걸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얼마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랬던 것인데. 이번에 범죄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요. 우리 통신사실 확인 자료 어디에서 어떤 기지국을 이용해서 했는지 로그인을 했고 로그아웃을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다른 방법으로 범죄를 실행 저지하거나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을 발견 확보 또는 증거 수입이 보존이 어려운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이게 보충성이에요. 보충성. 됐죠? 이때 그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해당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리고 그 다음 4번에 보면요.
3에 따라 긴급한 사료 통사 확인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기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폐기해야 된다. 근데 5번에요. 5번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 제기 입건을 하지 않은 처분. 근데 기소중지 참고중지는 제외입니다. 제외. 이거 뭐 우리 뭐 제외인데 포함 이렇게 바꿔서 막 많이 물어보잖아요. 우리 뭐 공소시효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살해한 범죄 종범 제외죠. 근데 이거 포함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거 좀 조심하세요. 예비 업무 우리 국가보안법이요. 이거 우리 그 국민참여재판요. 뭐 예비 업무 우리 포함이잖아요. 근데 포함인데 뭐 제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포함되는 것을 제외라고 바꿔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다 기소중지 참고인중지는 제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어렵지 않죠.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제외. 이런 것들은 뭐 뭔가 의미가 있다 그죠?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제외. 일단 30일 이내 통사실 확인 자료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 요청 기간 그리고 그 기간 이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이것도 한번 좀 보세요. 그다음에 이게 패킷 감청이죠.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자 노치 이거 검사가 했다면요. 검사가 이것을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집행한 경우에 그 전기통신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해서 보완하고자 하는데 보완을 하고자 하면 집행 종료부터 14일 이내에 자, 법원에다가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하는 겁니다. 14일. 그런데 우리 2번이 나왔죠. 이런 시험에는 사경은 이거 패킷 감청을 했다면 이때 보관 등을 하고자 할 때 14일 이내 검사에게 보관 등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7일 이내 법원에 승인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게는 14, 7로 나뉘어지죠. 위에 1항은 검사가 했을 때 14일 법원에 청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요. 3번 승인 청구는 서면으로 합니다. 이거 구술로 하면 틀리겠죠. 서면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됐고요. 5번에 검사 또는 사경관한 청구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폐기합니다. 법원에 승인 청구를 한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승인서를 발받거나 청구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승인을 받지 못한 증기통신은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폐기하는 것들 한번 쭉 보세요. 청구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4일 이내 폐기. 법원에 승인 청구를 한 경우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7일 이내 폐기한다. 됐죠? 그러니까 아예 청구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14일 이내 폐기하는 거고 승인 청구를 법원에 했다면 그 승인을 받지 못한 내용은 7일 이내 폐기한다.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14하고 7 이것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그죠? 14하 7이 어디에 연결되는지를 한번 좀 봐보세요. 그다음 형소법 주요 개정 내용인데요. 형소법은 210조 1항에 이건 여러분 뭐 영장 체포나 영장 구속 우리 거기 보세요. 뭐 200조 2 영장 체포, 200조 2 3 긴급 체포, 201조 영장 구속, 그다음 현행범 체포할 때 표절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 영장 시 자 1호 할 수 있는 거죠. 수색할 수 있는 겁니다. 수색. 다만 영장 체포하고 영장 구속의 경우에는 미리 수색 영장 발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영장 수색이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바뀐 거죠. 불합치 결정 나가지고. 여러분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는요 수색영장 발받을 시간 여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요건이 없어요. 영장 체포하고 영장 구속은 미리 영장을 발받아 둔 거잖아요. 그러면 혹 수색영장도 사전에 발받을 시간 여유가 있었다면 발받아서 같이 가져가서 수색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영장 체포나 영장 구속의 경우에도 수색영장을 발받을 시간 여유가 없으면은 물론 영장 없는 수색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37조는 우리 구속영장입니다. 우리 구속은 법원의 권한이죠. 이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이것을 집행은 누가 합니까? 검사가 사경관리를 주의에 집행하잖아요. 근데 사경관리가 영장 가져왔습니다. 근데 주주반에 피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영장 수색이 가능한데 단 영장 수색은요. 수색영장 발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영장 수색이 가능합니다. 구역이 하는 거죠. 이것도 같이 바뀐 거죠. 검사 사경 관리 또는 81조 2항이 규정한 법원 상황 등의 구속영장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는 미리 수색영장 발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타인의 주거, 감찰에 있는 가혹 근조물 항공기 수단에 들어가 수색을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이 내용도 같이 바뀌었으니까 같이 기억하세요. 그다음 적시항고 준항고 있죠. 준항고. 이 준항고는 재판상 준항고입니다. 수사상 준항고가 아니에요. 우리 준항고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4.1.7조하고 4.1.6조. 4.1.6조는 우리 재판상 준항고거든요. 이 재판상 준항고. 자, 이거는 뭐 7일입니다. 기간이 7일. 이전에 3일이 7일로 바뀌었어요. 적시항고도 3일이 7일로 바뀌었죠. 이거 기억하세요. 뭐 실제의 문제지 이거 물어봅니다. 이건. 이번에 아마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수사상 준항고는 기간 제한 없습니다, 여러분. 수사상 준항고는 기간 제한 없어요.
준항으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죠. 그다음 73 금경 사건 조정. 이게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 내용만이라도 정리하세요. 이 정도 내용만이라도. 알겠죠? 최소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범죄 있잖아요. 이게 되게 대폭 줄었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작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 중요범죄,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 위반 범죄, 사법경찰 송치범죄 및 관련 범죄 수사,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갖고 있죠. 보안수사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 시정조치 요구권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 검사하고 사법경찰 관리의 관계는 협력관계죠. 협력관계. 뭐 지휘감독관계 아닙니다. 협력관계로 바뀌었죠. 이게 수사의 경합인데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는 사경은 송치를 해야 됩니다. 경합에서 검사가 이기는 거예요. 단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하기 전에 사경이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신청을 했다면 그때는 사경이 계속 수사를 해도 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어떻게든 무마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 경찰에 먼저 영장을 청구해서 신청을 막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해가지고 경찰도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신청을 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긴 해요. 그리하면 검사가 요청해도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힘겨루기가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거는 같아요. 그렇잖아요. 경찰도 넘기기 싫어서 무리하게 영장 신청을 청구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고스란히 인권 침해에 흐를 가능성이 다분히 있거든요. 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매끄럽게 진행이 돼 나갈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이렇습니다. 경합의 문제. 그다음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영장 청구를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검사가 계속 기각하면요,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거죠.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사경 사건 처리 및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과 재수사 요청. 자, 혐의 인정한 경우에만 사건 송치합니다. 지금은 혐의가 인정되든 안 되든 무조건 송치를 합니다. 왜? 수사 종결권을 검사만 가지니까요. 지금은 앞으로는 달라진다. 내년부터는요. 혐의가 없다라 판단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해요.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사건을 송치하거든요. 이때 이제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겠죠. 그 밖의 경우에는 사경이 사건을 종결하는 거예요. 혐의 없다 판단하면. 그런데 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검토하고 90일 내에 다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검사 송부받은 서류를 딱 검토해 보니까 뭔가 이거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5번으로 가는 거죠. 5번.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재수사 해야 돼요. 재수사 하게끔만 돼 있거든요. 재수사 해가지고 다시 경찰이 재수사해 하면 하는 둥 마는 하다가 또 혐의 없다라고 판단해 버리고 그 서류를 송부할 수 있죠. 그리고 검사는 재수사 하라니까 또 하는 둥 마둥 하고 또 넘기겠죠. 이 계속 돌고 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될 건지 사뭇 참 자, 됐죠. 자, 2번하고 5번 이 관계. 그다음에 3번요. 이의 경우 이제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해 가지고요. 검사에게 서류만 송부한 이 경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7일 이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고소인에게. 그리고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됐죠. 고소인이 얼마만큼 이 부분에서 잘 처리하느냐, 매수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남아 있겠죠. 됐죠. 그리고 이 내용 말고요, 보안수사, 시정조치 요구권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하면 그 뒤에 검경사건 조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공수처까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는 선에서 좀 하세요. 아시겠죠? 방금 이 정리된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고요. 뒤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필요한 내용들 읽어보는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